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너는 왜 애는 다른 데서 낳고 육아휴직은 우리 회사에서 하냐? 라는 말을 요즘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육아휴직의 장벽이 높다는 건데요. 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육아휴직 갑질 사례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네.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 여전히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저 정도예요, 수준이? 굉장히 다소 과격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 어떤 치밀하고 더욱 야비해진 그런 괴롭힘 사례들입니다. 사례 하나만 꼭 찍어서. 네. 어떤 사례인데요? 그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연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가 어느 날 전체 메일로 회식을 하자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예. 여기에 A 씨가 못 간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린 건데요. 그런데 직후에 대표이사가 A 씨를 갑자기 생산직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럼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치가 돼버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우연히 일치가 된 건데요. 네.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인데 뭐 내가 설마 회식을 못 가서 괘씸하게 생각한 건가라고 추측만 하고 있던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생산팀 업무 가운데 이 화학물질 폐기물 처리하는 업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임산부와 태아에게는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A씨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업무로 바꿔달라고 한 건데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던 팀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폐기물 업무가 가장 귀찮고 또 번거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게 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답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 직장갑질 119의 권호현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너만 왜 어려운 걸 빠지려고 하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 행위입니다. 임산부잖아요. 그 임산부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도록 법에 의무가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당신만 빠지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네. 그런 뜻으로 한 얘기다고요? 네, 오. 임산부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범죄 행위다라고 예.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고요. 음.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도 임산부는 도덕상 혹은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 바뀌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세 개의 팀이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세요라고 지시는 바뀌었는데요. 네. 사실상 A 씨가 있던 팀은 팀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씨 혼자? 네,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일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한번 괴롭힘이 있었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자리 배치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지시로 사무실의 자리 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라고 공지가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또 A 씨 혼자만 따로 떨어진 자리에 앉게 만드는 식이었던 거죠. 이걸 대놓고 했다고요? 대놓고는 안 했고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리 배치도를 살펴보면 가령 1번 구역과 2번 구역에는 연구 1팀과 2팀이 앉으세요. 그리고 3번 구역에는 연구 3팀이 앉으세요라는 식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네. 그런데 연구 3팀에는 A씨가 또 혼자 있던 겁니다. 그러면 구역도 떨어져 있고 그 구역 안에는 혼자 앉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관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자리 배치를 담당했던 팀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가상의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라고 했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인지를 했고 또 의도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식의 책상 배치가 아주 전형적인 따돌림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복도 앞이라던가 창고 앞이라던가 화장실 앞에 네. 갖다 놓는 건 가장 직접적인 따돌림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교묘하게 어떤 자리 배치도상으로 문제가 없이 보이도록 사람을 좀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했을 때 대놓고 불이익을 주면 위험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드러날 수 없게 수를 쓰는 건데 물론 이런 행위들도 법망을 피해가기는 힘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불이익 처우를 또 하고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거죠. A 씨도 결국은 낮은 직급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어떻게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 경제적인 디센티브, 그러니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감점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으로 가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사실상 기소율도 굉장히 낮은 네, 상황이라고 네, 하고요. 네. 관련 내용을 한번 권호연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사용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그냥 해도 웬만한 데서는 처벌 안 당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시정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국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하더라도 별로 손해가 안 크니까 이러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임신한 게 뭐 죄입니까? 도대체 오히려 축하받아야 되는 일이요. 네, 축복할 만한 그런 거 일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